내가 원하는 딱 그만큼의 성공. 과소평가받는 즐거움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던 성과를 보여줘서 놀라게 하는 데만 한정되지 않는다. 과소평가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도 매우 유효하다. 모든 사람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윙클하고 권력이라는 무기가 준비돼 있고 비싸고 쾌적한 회사차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이들이 다수는 아닐 거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분명하게 줄어들 것이다. 높은 보수는 여러 면에서 당신의 인생에 쾌적함을 주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만큼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요구되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바뀌고 그다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 그 자리에서 당신이 새롭게 달성해야 할 과제들은 지루하거나 난감하거나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완전히 진이 빠지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 속에서 관리자의 임무를 떠맡은 당신은 이제 당신이 잘하던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평가받아야 한다. 마치 잘 달리던 승마용 말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올라간 곳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논이 된 것처럼 말이다. 이런 성공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유아는 다른 삶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직업적 성취를 이루고 그 위치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말이다. 특별히 서론을 떨지 않고서도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낸다. 과도하게 애쓰지 않고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지도 않는다. 그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다른 이의 삶이 앞에 나서는 것을 돕는다. 너와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정통했고 삶의 지혜가 풍부했다.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계산적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고 일과 관련된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힌트를 얻기도 했다. 이런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를 신뢰한다. 물론 그의 도움을 얻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계산적인 사람도 있다. 그런 마음은 나는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하지? 누굴 이겨야 하는 거지? 누구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하나? 누굴 가차없이 제외시키는 게 좋지? 에 골몰할 뿐 다른 건 관심이 없다. 항상 레이더를 켜고 사람들이 자신을 밀어내지 않게 감시하면서 출세를 꿈꾸느라 바쁠 뿐이다.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의 자세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를 두고 안일하다거나 게으르다고 간주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탁월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능력이야말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세 아닌가? 자신을 소모하는 삶에 탁월함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치와 자랑은 유행이 지났다. 사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누리는 상징 중 하나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1899년 출간한 유한 계급론에서 상류층의 소비는 허영심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과시를 위해 이뤄진다고 했다. 부유한 상류층은 비싸고 사치스럽고 특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생산적인 일에 탐닉한다는 것이다. 베블런이 대표적으로 든 예시가 패션이다. 고급 의상은 비싸고 우아하지만 불편하다. 육체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특별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베블런은 아무런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류층의 몫을 태연하게 가져가는 부유한 상류층을 격렬히 비판했다. 하류계급은 결코 따라하기 힘든 삶을 보여주며 그것을 동경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용하고 생산적인 일의 가치는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를 갈망하게 했다. 무의를 품위로 간주한 부유층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탐욕과 어리석음, 특권에 비이성적으로 중독된 사회를 만들었다고 베블런은 말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근 사치품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컨설턴트이자 사치를 다시 생각한다의 공동 저자인 마르쿠스 알베르스는 자랑하는 유행이 지나갔다고 말한다. 겸손이라는 트렌드는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강력해지고 있다. 모피를 입고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핸드백을 흔들고 다니는 여자, 에스턴 마틴을 몰고 다니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굴을 주문하는 남자는 분명 돈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에게 스타일이 있다고 말할 순 없다. 돈 자랑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절제라는 주제와 특히 관련이 깊은 패션 아이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 자동차 다음으로 성공한 남자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 같은 아이템, 바로 시계다. 자동차와 달리 손목시계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셔츠 소매 아래에 숨어 있다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적당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시계의 묘미다. 독일 유명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짜이퉁이 손목시계의 트렌드가 눈에 덜 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듯이 1990년대에는 볼륨감 있고 부피가 큰 손목시계가 유행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한 납작한 시계가 더 우아해 보인다. 이제 막 성공을 이룬 젊은 친구가 새로 산 롤렉스 시계를 번쩍이며 자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런 부끄러운 실수를 지칭하는 롤렉스 대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롤렉스는 전형적인 계층 상승 시계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계는 차라리 착용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독일의 다국적 기술기업 지멘스 전 사장이었던 클라우스 클라인펠드는 롤렉스를 차고 찍은 프로필 사진에서 조용히 시계만 지웠다. 물론 이로 인해 더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말이다. 반면에 독일 헤센주의 총리였던 롤란드 코우는 건설회사 빌핑어의 대표로 임명되었을 때 고급과는 거리가 먼 손목시계를 차고 나와서 화제가 되었다. 디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손목시계는 남자들의 중요한 액세서리를 공격적으로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시계를 차고 있는 그 사람의 지위, 그리고 이를 대하는 태도까지 말이다. 결국에는 겸손이다. 마르크스 알베르스에 따르면 사치품 시장은 여러 단계의 국면을 지나간다고 한다. 이 말은 사치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의 발전과 비교할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트로피를 수집하고 온갖 상장과 인증서를 방에 걸어두고 사회적 지위를 알리는 징표라면 무엇이든 보여준다. 이 단계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한껏 치장하는 시기다. 모두가 아는 익숙한 명품들로 말이다. 눈길을 사로잡는 로고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리친다. 점차 우리의 지위에 익숙해지면 예전에는 새롭고 환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보인다. 사치품들도 그렇다. 이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치품을 다루며 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미세한 차이와 약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감을 얻고 주체적인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물건으로 지위를 드러내야 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만일 그런 모습을 목격한다면 되려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다음 단계에 접어들면 겸손에 더 근접하게 된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고 누구에게도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롯이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의 시간이다. 화려하고 찬란하며 매력적인 것들은 금기시된다.
누구는 아주 작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물건일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외양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품질이니까. 마르쿠스 알베르스가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물건의 배후에 있는 스토리에 더 관심을 둔다라고 한 것처럼 물건은 이제 자랑이 아니라 의미의 대상으로 바뀐다. 각각의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 가치는 물건에 붙어있는 가격표와 상관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주 단순한 물건을 상당한 수준으로 향유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4단계로 진입하는데 여기에서는 의미가 전면에 등장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물건이 점차 매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경험한다. 의미가 채워지지 않는 사치스러운 삶은 어느 순간 지루하고 공허해진다. 이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길로 들어서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사치와 멀어진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몰두한다. 이 사치품이 어떻게 생산될까? 우리는 그 과정에 동의하는가? 이것이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오직 마케팅의 장난일까? 사치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물건을 구매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또 다른 방식은 더 적은 것에 대한 예찬, 일종의 미니멀리즘이다. 최소한의 것들만 의식적으로 선별하고 그것에 더 중요하고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마이클 켈리 서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물을 정리하기 위해 컬트 오브 레스라는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대부분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구입한 물품은 오직 2가지, 책상과 소파뿐이었다. 이 2가지조차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두고 6개월 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단지 낭비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트렌드 연구가들과 소비 전문가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것을 넘어 과포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남아도는 소유물을 거추장스러운 짐이라고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몇몇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자유로움을 느낀다. 애초부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소유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누리는 경험이다. 그런 경험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서 향유라함은 스스로 선택한 검역과 노력, 결핍을 누리고 즐긴다는 의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런 향유를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한다. 베블런이 유한 계급론에서 매우 아쉬워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의미와 절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책임감, 어쩌면 과한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치가 겸손과 연결됨으로써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새롭고 희망적인 진짜 세련된 사람들의 이론이 될지도 모른다. 세련됨을 표현하는데 겸손만큼 더 좋은 수단은 없다. 마티아스 넬케저저의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이었어요. 번아웃 오거나 피곤하거나 그럴 때 이런 제목이 눈에 딱 띄면 집을 수밖에 없겠죠. 저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내용들이 딱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읽어봤는데요.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어딘가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하면 이제 뭐랄까요. 같은 연봉을 계속 받고 같은 직급을 계속 유지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승진의 기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누락이 됐을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내가 일을 못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인간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도 막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뭐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뭐 아예 못하니까 또 여우와 심포도처럼 못하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로 그냥
그 자리에 책임이 더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싫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딱 그만큼의 성공이 뭔가, 어딘가, 그 내 스스로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특히 자기검열이 되게 심하고 그런 성격들은 후회와 자책도 많이 하지만 또 내가 한 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되게 낮게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일을 못했다는 생각까지 안 든다면, 그리고 안 잘렸다면 가장 중요한 거죠. 자책하지 말자. 그리고 인간이 하는 평가라는 게 공평할 수가 있나?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여호와 심포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못 먹을 거니까 안 좋게 말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 맞잖아요. 인간이 하는 평가, 내가 뭔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그게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딱 그만큼의 성공.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특히 저는 호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한국에서도 분명 자기가 한 일 굉장히 잘 어필하고 심지어 더 잘 부풀리고 더 포장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좀 영어를 쓰는 나라 이런 곳에서 좀 더 이런 게 만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쁘게 보는 문화도 아니고 오히려 관장하는 문화고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죠, 저는. 되게 자괴감이 있었어요. 왜 나는 내가 한 일도 제대로 어필을 안 하고 묵묵하게 조용히 일 끝나면 그냥 끝났고 그러니까 저가 한 일을 좀 자랑해주고 이런 게 매니저 역할도 있는데 그런 운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팀에서 안 해주면 내 스스로라도 해야 되는데 자랑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한 일 어필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막 자괴감도 들고 근데 이 책을 읽고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성격에 맞게 행동하는 게 마음이 결국엔 다 편하다.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이것저것에 자랑하고 막 티내고 계속 말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어차피 일한 내역은 문서로 다 남아있는데 제가 읽었던 부분에 나온 컬트 오브 레스라는 사이트가 궁금해서 가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로 유명했던 그분의 개인 사이트로 이제 리디렉션이 되고 텀블러에 아카이브 된 거를 좀 봤는데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컬트 오브 레스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웹사이트 창시한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프랑스 뮤지션인 것 같은데 2014년에 나온 노래가 있어요. 그렇게 검색하면 크래프트베르크라고 아시나요? 좀 그 느낌이 나면서 뿅뿅거리고 미니멀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름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름을 검색하면서 딸려서 검색되는 게 노출이 한 번이라도 더 되고 또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하고 있네요. 아무튼 남의 시선 때문에 힘들 때 혹은 우리 안에 내재된 기준 같은 거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배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습득이 된 것들. 그런 거를 막 뭐랄까요 좀 거슬러 간다고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읽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담백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폭풍 같아도 고요히 자기 중심을 잡고 바로 사는 사람. 모두 자기를 내세우느라 떠들썩한 세상에서 묵묵히 겸손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저자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굳이 요란 떨면서 자기를 내세우느라 소중한 삶을 소모하지 마세요. 자기 중심을 잘 잡으면 인생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조건 옳다 라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나한텐 잘 맞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